고품격 정보만을 제공하는 정직한 시사 프로그램 정봉주의 품격시대 정봉주입니다. 집을 정지 상태였던 BBK 김경준 씨의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140억 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로 송금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청와대와 외교부 또 검찰이 움직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회사 개인가의 채권 채무에 청와대와 외교, 검찰이 총동원됐다? 과연 청와대 140억 송금 작전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친환경 인증 부실의 원인으로 농피아가 지목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땐 해피아, 지하철 사고엔 철피아, 원자력 안전엔 원피아, 방위산업 비리에는 방피아,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관피아의 문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피아도 적폐청산 1호 대상입니다. 8월 21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8월 21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2011년 2월 김경준 씨 스위스은행 계좌에서 140억 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의심되는 다스로 송금이 됩니다. 여기에 청와대 그리고 외교부와 검찰이 이를 위해 움직인 정황을 담은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한편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운영했던 사이버 외곽팀 30명 팀장 대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지지했던 단체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 기자님도 그때 당시에 BBK 기사 많이 쓰셨죠? 저도 같이 취재하고 기사도 썼습니다. 원래는 더 전문가 아닌가요? 주진우 기자보다? 누가 더 전문가예요? 아니, 그 BBK로 고소당한 기자보다 전문가일 수 있겠습니까? 아, 거기 고소당 여기 뭐 최고 전문가 계시잖아요. 예, 초고 탁탁? 아니, 저는 네. 기억력이 안 좋아갖고 지나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그 BBK를 했던 대통령이 김영박인지 박근혜인지. 자, 손소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나는 사람이 BBK 전문가니까 좀 부담스럽죠. 네? 제가 BBK 전문가라니까 부담스럽죠. 아니, 부담되지 않고요. 예. 오늘 좀 사회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예. 좀 많은 말씀을 해주시길 그게 바라겠습니다. 아니라 제대로 공부해왔나 돌발 질문 나갑니다. 아, 네. 아니, BBK는 뭐의 약자죠? BBK요? 예. 뭐의 약자죠? 그것도 모르고 오셨어요? 아, 약자입니까 이게? 그럼요. 글쎄요. 또 약간 좀 예. 농담 섞어서 또 말씀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보라백준, 김경준. 그거예요, 실제로. 진짜로요? 그럼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아, 그 형제 자매 예. 그 이름을 따서 예. 한 거군요. 아, 몰랐습니다. 이것도 몰라서 죄송합니다. 형제, 자매, 그 다음에 거기 김백준은 예, 예. 이명박의 평생 집사. 집사. 예. 네.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했죠. 총무비서관이요. 예. 허성무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아, 총무비서관이 아니라 무슨 저는 민원비서관이었습니다. 민원비서관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제 있다. 네. 라고 하는 얘기를 전 국민에게 이렇게 해놓고 마치 수사가 임박하고 자칫 잘못하면 구속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쫙 풀어놓은 다음에 증세 논쟁을 해도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국민들이 막 아드레날린이 돋을 때이기 때문에. 네. 이상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꼭 수사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그 여론조사에 보면 높더라고요. 왜 그러죠? 지금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윗선 개입건으로 예. 수사가 좀 임박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시사인에서 보도한 이번 보도는 한 판 좀 들어주세요. 예. 예. 일단 커버는 이거고요. 예, 커버는 이거고요. 4,000원이고요. 정기 구독, 예, 정기 구독은 시사인. 들고 계세요. 네. 홍보해 줄 때 얼른 그거 좀 하세요. 그리고 또 예, 아니 시사인 정면을. 예. 예. 자, 정기 구독은 그 한 달에 10,000몇 원이니까요. 후원하는 마음으로 정기 구독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좋은 잡지예요, 진짜로. 대한민국 최고의 잡지. 네. 그 노벨 언론상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먼저 상을 신설을 해야 되니까. 노벨 언론상이 없어요? 예. 그렇군요. 나는 못 받아서 왜 그랬나 그랬더니 언론상이 없네요. 무슨 기사를 썼죠? 이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이 사건은 이제 BBK 사건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이 좀 복잡하게 가면 안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예. 것 같은데 가장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BBK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주가를 조작했어요. 예. 그럼 투자했던 소액 주주들이 피해자지 않습니까? 아. 네. 주가를 조작했으면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주가 막 올려놓고 탁 팔고 그렇죠. 자기는 들고 튀고 예. 쫙 주식이 빠지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본. 그렇죠. 아하. 이 피해자들이 있고 5천여 명의 1,000억 원대 손실을 입힌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야.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하진 않아요. 김경준 씨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심지어 시킨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렇죠. 하고 에리카 김. 네, 김경준 씨의 누나 누나도. 에리카 김도 모든 것은 이명박 전 씨가. 대통령이 동생에서 시켜서 한 일이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사건인데 예. 어쨌든 이런 수천여 명이 1,000억 원대 피해를 입혀 놓은 상태인데 그들한테는 그 사건이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예. 지금도 왜냐하면 진행 중이고. 예, 피해 금액을 보전받지 못했으니까 그분들에게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남은 숙제는 피해 금액을 어떻게 받느냐인데 예. 피해액이 두 군데로 지금 나뉘어 있습니다. 김경준 씨의 미국 자산으로 미국 압류가 걸려 있고. 연방법원이 걸어놓은 이제 한 370억 원대의 자산을 동결시켜 놓은 게 있고 예. 그리고 스위스 은행의 180억 원 정도를 예치시켜 놓은 스위스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인데 거기에 이제 예치시켜 놓은 돈이 있었는데 네. 이게 2011년 2월 1일 날 다스의 계좌로 140억 원이 송금됩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고 알려진 그런 알려진. 의혹을 받고 있는. 그렇죠. 감옥도,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옥도 안 가려면. 지금 아들인 이시영 씨가 상무로 있는 아하. 그 회사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게 다스도 그 대주주 중에 한 명인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스부터 그 돈을 줄 이유가 없고 첫 번째 다스는 이제 190억 원을 투자했었는데 40억 원은 당시에 이미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50억 원은 예. 이미 예. 송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190억 원을 투자하고 50억 원 받았으니까 140억 원이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140억 원을 다 받아가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남아있는 다른 소액 투자자들 정말 그런 분들은 다 피해자로 남아있는데 예. 유독 다스만 일단은 이제 이런 것까지 근데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140억 원이 입금이 됐다라는 것까지는 알려져 있고 저희 시사인에서 이번에 보도한 내용은 그 140억 원이 미국 연방법원도 스위스 법원도 이렇게 출금할 수 없게 동결시켜놨던 계좌였는데 그것이 왜 갑자기 풀리면서. 풀리고 그게 송금이 될 수 있었느냐.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다스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그리고 외교부가 같이 움직이고 심지어 검찰도 거기에 보조를 맞췄던 이 박근혜 최순실 사건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적 조직을 움직인 거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다스의 140억을 받는 과정에 가동됐다. 청와대와 외교부 특히 LA 총영사관이 그리고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이런 증거 서류가 있으니 확실합니다라고 규명한 기사입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증거를 낸 거죠. 자, 손소 변호사님. 네. 헷갈리죠? 오늘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예. 상당 부분 헷갈리던 게 정리가 우리 많이 됐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헷갈릴 수 있으니 네. 조금 더 보완을 하면요. 네. 5천 명이 김경준에게 우리 손해봤으니 이 주가 조작한 거 손해봤으니 좀 돈을 돌려주십시오 해갖고 미국에 있는 김경준한테 소송을 걸고 네. 소송을 그러니까 미국에 한 400억 가까이 되는 김경준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를 걸어놔요. 네네. 당신 뭐 처분하면 안 된다 이거. 그렇습니다. 그다음 동시에 스위스 은행에 돈이 있다는데 스위스 은행의 돈은 확인이 된 바가 없으니 네. 여기다는 걸지 못해요. 네.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이제 이게 지금 그 고재열 기자님이 한 것 중에 빠진 건데 미 법원에서 이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시오 하고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다스도 네. 우리가 140억 못 돌려받았으니까 돌려주시오 하니까 또 미 법원에서 하지만 거기서는 또 140억은 안 돌려줘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판결이 났는데 5천 명한테는 결국 아무것도 안 돌려주고 네. 돌려주지 말라고 했던 다스에는 네.
140억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리고 이 140억은 180억 중에 140억인데 이거는 또 미 연방법원에서 동결 명령을 스위스은행에다 내려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동결 명령 내렸는데 네. 고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결 명령 내는 게 어떻게 풀려서 어떻게 네. 넘겨줬지? 하나 더 나가면 네. 넘어간 게 2011년 2월인데 2월에 돈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 김경준 씨의 누나 에리카 김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인터폴에 수배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두세 건의 검찰의 조사를 받던 게 모두 다 무혐의. 그렇습니다. 이러 다 끝나면서 땡 네. 정리. 굉장히 스펙터클하죠. 아, 영화로 만들까요? 우리나라, 미국, 뭐 스위스 넘나듭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세 가지 같은데 첫 번째가 도대체 소송에서 이긴 다스한테는 김경준 씨가 왜 돈을 돌려주고 소송에서 소액 투자자들한테 졌는데 왜 돈을 안 줬느냐.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김경준 씨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뷰 한번 했죠.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없을 만큼 너무 괴롭혔다. 그래서 돈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예. 과연 그게 전부인지 또는 김경준 씨도 아직까지 차마 말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하고요. 또한 두 번째가 아니 미국에서 계좌를 다 동결시켰는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판사가 결국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번 보도에 나온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냐. 미국 연방판사가 이거를 마음대로 그냥 해줄 리가 있겠느냐. 해줄만 하니까 했겠지라고들 이해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설입니다만 아직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여기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미국과 협상을 했다. 그래서 해결을 했다. 그리고 그 협상을 함에 있어서 활용했던 게 한미 FTA다라고 하는 게 시사인 보도에 있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그래요? 그게 있어요? 중요하죠. 그 정도까지 네. 저희가 네. 노골적으로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랬나요? 저의 추측과 저의 해석이 좀 담겨 있습니다. 아니 그 FTA는 없어요. 그렇습니까? 저희는 네. 이제 이렇게 독자분들이 미루어 그렇게 짐작하실 수도 있게 이렇게 하긴 했지만 명시하지는 그런가요? 않았습니다. 명시하진 않았어요. 저의 짐작과 예.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에리카 킴 관련해서는 결국은 검찰에서 이게 에리카 킴의 입국 전에 이미 모종의 협상이나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에리카 킴이 입국을 했겠느냐. 또 입국해도 과연 그렇게 약속한 대로 진행이 됐겠느냐. 예. 이거 역시 뭐 단순히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객관적으로 수사를 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거기에서 일부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그동안 받아오고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허성문 비서관님. 네. 그리고 그때 돈이 넘어간 걸 뒤에 예. 오드리 콜린스 판사거든요. 미국의 판사 동결 명령을 내린 분이에요. 그분이 돈이 넘어간 걸 알고 노벨 대발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풀렸으며 왜 돈이 넘어갔는지 이 과정을 수사하라 하면서 검찰에 지시를 합니다. 수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거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이게 대형 사고 터졌다. 이거 이제 다 밝혀질 것이다. 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지시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검찰에다가 지시를 해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일절 발설하지 마라. 이게 뭐죠? 우리가 뭐 다 알 수가 없죠. 그 판사가 무슨 그 압력을 받았고 어떤 내용이 140억 중에 뽀줄 한 예. 10억, 14억쯤 받았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연방 판사가 그런 결정을 내린 데는 우리 측의 어쨌든 외교부 예.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뭐 협상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손 변호사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실제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충분히 추측할 만한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풀릴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김경준 씨가 한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동굴 해제와 관련해서는 다스 측과 김경준 씨 측 변호사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걸 풀어서 돈을 입금해주면 나를 풀어준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돈이 입금되고 났는데 풀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약속을 위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스 측은 물론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끊임없이 회의 자료를 팩스로 주고받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하고 김경준 씨 측 변호사하고도 협의가 됐고 그러면서 우리 외교부나 검찰, LA 총영사 이렇게 해서 미국 측이나 이렇게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이야기가 진행됐다는 것까지는 지금 드러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작용됐는지는
방금 손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추측으로서 이야기되는 뿐이지 뭐 정확하게 그 매듭 고리를 다 이야기하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정도는 아직 모호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 기사 이후에도 첫 번째는 김경준은 왜 그렇게 진행을 이렇게 어쨌든 당 김경준과 그 에리카 김 쪽은 동의를 해줬으니까 진행이 된 거잖아요. 예. 네, 그쪽의 변호인을 통해서 동의를 해줬겠지만 그렇다면 그들이 얻은 반대급부는 무엇인 것인가? 가족을 안 괴롭힌 것인가? 아니면 빨리 이제 알겠습니다. 예. 직접 기사를 쓴 주진우 기자에게 한번 전화 연결해 보시죠. 주진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좀 공손하게 인사 좀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다시 해보세요. 예, 지금 어디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저기 급한 출장이 있어서 공항 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무슨 증거를 또 찾으러 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평상시 답지 않게 더 거만하네요. 아니요. 공손하게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김경준 씨는 기사에 따르면은 140억을 너무 가족을 괴롭혀서 돈을 돌려줬다. 돌려줄 이유가 없는데 괴롭히면 돈을 줍니까? 제가 주진우 기자를 막 괴롭히면 집 팔아갖고 저 돈 줍니까? 아, 그러게요. 근데 김경준 씨는 저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살 수 없이 이명박 측에서 괴롭혀서 돈을 어차피 줄 거였으니까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김경준 씨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돈을 돌려주면은 석방시켜줄 것 같은 그런 얘기도 오갔었나요? 김경준 씨는 석방시켜줄 걸로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다고 자기가 얘기합니다. 다스 쪽의 핵심 관계자들도 돈을 돌려받으면 김경준을 풀어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런 협의서를 만들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김경준을 풀어준다, 석방한다, 이런 협의 문구가 담긴 내용을 보고 MB가 직접 호통을 쳐서 그거는 협의 조항에서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논의가 되다가 그러면 다스 김경준 측 변호사와 다스 측 관계자와 이게 협의를 한 거네요. 돈 돌려주면 안 괴롭히고 돈 석방시켜주겠다. 예, 몇 가지 협의 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협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스가 청구한 모든 소송들을 다 취하한다던가, 그리고 돈을 돌려주고, 그리고 몇 가지 비밀 협약을 맺는다던가, 몇 가지 조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에 대해서 다른 데서 발설하지 않는다, 이런 몇 가지 조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안에 중에 하나가, 김경준을 풀어준다는 내용도 처음에는 포함이 돼 있다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 대통령 현역 근무 시절, 현역 시절 아니에요? 네네.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이 움직이고 대통령이 직접 이거에 관여하면서 돈 돌려받는 작업을 했다? 예. 선뜻 이야기가 힘이 든데요? 아니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고도 남을 뿐이세요. 그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의원님께서. 잘 몰라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돌려받았나? 이명박 대통령이 돌려받았나? 이것도 잘 헷갈려요.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예. 140억 관련돼서는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제가 시사인 기사를 통해서 서류를 4개 정도 공개했는데. 네 개 정도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4개 정도 공개했습니다. 오늘자 시사인에. 그런데, 한 4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BBK, 다스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청와대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공권력이 움직이거나 준비한 내용들이 보면 그러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면밀하게 움직였고 면밀하게 움직였고 이 부분은 직접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았다고 다스의 핵심 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LA 총영사 했던 김재수 총영사관과 다스 같이 회의를 했고 이것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 네. 이건 법적 관계 이런 걸 떠나고 그렇게 하려고 대통령이 됐나요?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140억을 다스로부터 돌려받는 것 자체가 예.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리고 BBK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와 억측을 살 것이 뻔한데 왜 이명박 대통령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40억을 받기 위해서 청와대가 움직인 걸 보면 예. 다스와 BBK가 이명박의 그 차명 소유가 아니라 이명박과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게 한간에 떠들고 있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실질적 소유자일 것이다. 네네. 이런 추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우리도 여기서 지금 말씀을 나눴지만 미 그 법원에서 다스에게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제 옵셔널 벤처스,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이 있는 한 5천 명이 집단 소송을 내고 있는 곳에는 약 한 300억 이상의 돈을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는데 거긴 안 돌려주고. 네. 여기 140억은 돌려줬는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스위스 은행의 은행 계좌를 동결을 시켜버렸거든요. 스위스 은행 계좌가 동결돼 있었죠. 그 당시 처음에는 미국 은행에 미국 연방정부가 그 동결시켰는데 바로 김경준 씨 측 주장에 의하면 바로 미국 법원의 동결은 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위스 은행의 동결은 풀리지 않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동결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 동결을 해제하기 위해서 청와대하고 그 이명박 측근들이 굉장히 열심히 움직였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 옵셔널 벤처스 그 대리인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변호사가 직접 콜린스 판사를 만났는데 이거 동결된 거 풀었습니까? 그러니까 콜린스 판사가 그때 당시 직접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아니 이게 풀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게 동결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풀립니까? 그럼 미국에서도 쉽사리 안 풀렸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풀렸으며 또 스위스가 이중으로 묶여 있었던 거 아니에요, 돈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중에 자물쇠가 그렇게 동시에 풀릴 수가 있을까? 이거는 신의 영역인가? 네네. 이명박, 김경준 씨가 감옥에 있었고요. 예. 김경준 씨 변호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범죄 수익이라고 거의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푸는 건, 동결을 해제하는 거는 쉽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쉽게 풀렸다고 얘기하지만 스위스는 끝까지 풀어주지 않은 상태였고요. 예. 그리고 미국 판사, 콜린스 판사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동결을 지시한 상태였고, 그랬죠. 그런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 그 청와대와 외교부가 긴밀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문서들도 김재수 LA 총영사가 스위스 동결된 자금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풀 것인지 계속 회의하고 그거에 대한 강구 대책이 나온 게 그 곳곳에서 보입니다. 예, 지금 이번에 노출된 거에는 그렇게 동결된 돈을 풀었던 그 증거 자료, 이건 지금 이번에는 안 나왔죠? 아니요, 풀기 위한 노력들은 그 곳곳에서 보입니다. 예, 풀기 위한 노력. 남아 예.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것을 미국과 한국과 미국 외교적 관계 혹은 청와대가 움직여서 풀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근거가 이제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닐까요? 네, 그 근거를 뒷받칠 만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시사인에 제가 몇 가지 공개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뭐 추가적으로 무슨 자료를 찾으러 다니시나요? 지금 다른 계좌 때문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계좌 때문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언제 돌아오시죠? 금방 돌아옵니다. 주중에 들어오려고 생각하고. 예, 주중에 들어오시는데 안전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 IS 테러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IS 테러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렇죠? IS 테러 대상은 아니죠, 주진우 기자. 네, IS 테러 대상이 된다면 이명박 장로님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IS의 그 아이가 이명박 아이는 아니죠? 예. 야, 참 신기한 일이네요. 저게 신의 영역인데 이 정도면. 네, 그렇죠. 참 여러 가지 콜린스 판사가 진짜 그때 막 노발대발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직접 무슨 리 변호사, 여성 변호사 있어요. 지금도 옵셔널 벤처스를 대리해서 미 법원과
2심 항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그 얼마나 됐냐면 한 그때 2007년 이후에 지금 10년 됐거든. 10년 동안 네. 계속 재판하고 있어요. 네. 근데 미국 재판이 우리나라처럼 속전속결로 빨리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또 이게 민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레리리 변호사 이름을 얘기해버렸네. 모르겠죠 사람들이 잘. 그 변호사가 갖고 또 미국 국적자니까 괜찮습니다. 콜린스 판사를 만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 어떻게 풀리냐. 내가 안 풀었는데. 그리고 나서 노발대발하고 조사를 지시하고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조사한 내용을 시한까지 줬거든. 6개월 안에 밝혀라는데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마라. 사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납득 안 되는 내용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를 하면은 사실 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예.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또는 법조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지식과 과거 사례 등등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는데 과연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게 안타까운 점이죠. 궁금한 게 만약 140억 개인의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자기하고 관계가 없고 자기 형과 네. 처남의 소유라고 주장을 했던 다스. 네, 지금은 그 자기 아들이 상무로 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 현재 이상은 네, 자기 형의 소유로 되어 있죠. 그 형과 그런데 만약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네. 140을 돌려받는데 대통령직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 공소시효는 이게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은 또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2012년, 네. 2013년 2월 이후네요. 네, 퇴임 후부터 예. 진행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박범계 의원도 그런 말을 했죠. 꼭 이 BBK를 지칭한 건 아닙니다만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증거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적폐청산위원회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댓글 개입 네,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긴 예. 한데 그런 걸 볼 때 이제 박범계 의원도 이제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 볼 때 판사 출신이죠. 네, 판사 출신인데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뭐 전혀 문제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이런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사실 공소시효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증거만 있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 처벌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바 있고 그런 게 지금 직권남용 공소시효는 몇 년인데요? 몇 년인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찾아보세요. 시간 줄 찾아볼까요?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네, 찾아볼게요. 좀 이따 다른 네. 허성무 수사관 얘기할 때 찾아보세요. 네. 아니, 왜냐면 이게 좀 명확히 해줘야 돼요.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도대체 몇 년입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허성무 비서관님, 네.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죠. 네. 이게 설사 직접 본인 소유의 회사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그 공적인 자리를 이런 사적인 자리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공적인 위치에 있을 때는 공적인 일을 해라고 그 예.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고 그리고 공적인 일을 하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월급을 주는 겁니다. 세금을 쓰는 거고. 근데 그 공적인 위치에서 사적인 일을 했다는 것은 뭐 법적으로는 직권남용이고요. 정치적, 도덕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도덕적으로는 뭐 충분히 공격을 받아야 되고 예. 법적이나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면 탄핵의 사유도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이미 이제 임기는 다 끝나고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탄핵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탄핵과 버금가는 충격을 가해야 되겠네요. 법적인 그런 또는 정치적, 도덕적인 책임은 여전히 물을 수는 있는 건데요. 뭐 아마도 공소시효가 저는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뭐 이렇게 잘 사소한 범죄들은 공소시효가 매우 짧다 하더라도 대개의 범죄들은 뭐 공소시효가 5년, 10년씩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년이라 해도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제가 이제 김치 사업 이런 거를 해요. 네. 예를 들면 그 청와대에 앉아갖고 야 여기 삼성 대기업 30개 불러봐. 자 뭐 30명 앉혀놓고 자 이 기업은 구내식당 어디 김치 먹습니까? 아유 제가 김치 사업 하는데 김치 사업 계약을 좀 해주시죠. 이건 뭐에 해당하나요? 이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일종의 강매죠. 그것도 뭐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 또는 강요죄가 될 수 있겠죠. 뭐.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그런 것도 될 수 예, 있고. 미국 가서 140억 찾아와. 행정관 어떻게 됐어? 다세 회의한 내용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을
다스와 또 청와대 간 민정실 간의 또 본인과 대통령 본인과의 연락 소통 창구 예치군으로 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해야 될 사람을 아하. 자기 개인적 업무에 심부름을 시킨 거죠. 전담자까지 만들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뭐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기사가 좀 어려웠나요? 다른 언론사에서 오늘 기사는 잘 안 받았더라고요. 저희가 아직 인터넷에 풀을 안 해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언론사가 많을 텐데 인터넷에 언론 풀을 쳐야 될 텐데. 오늘 좀 이게 방송 풀출을. 듣고 예. 시사인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아실 거고, 그러니까 그 직권남용의 증거들로 그 사람들이에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예. 청와대에 왜 미국 변호사 출신의 그 사람을 앉혀서 다스와의 연락책으로 행정관. 예, 그 예. 행정관을 삼았느냐. 그리고 그 행정관이 김재수 LA 총영사의 사실은 이제 부하직원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재수 총영사도 사실은 총영사로 앉힌 것 자체가 문제가 됐어요. 미국 영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영주권자를 총영사로 앉힐 수가 없어서 일단은 그 영주권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영사가 됐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가 총영사라는 역할은 교민들의 이해를 지켜달라는 그런 총영사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을 위해 일하고 이분은 다스랑 계속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스 쪽에서 계속 또 청와대 이 암흑의 행정관을 통해서 보고를 하면서 그 체계를 갖춰가지고 국가 조직 중에 청와대 이 비서관 수석실에 있는 행정관과 그리고 총영사가 대통령의 이해를 그것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들이 여러 서류로 이번에 주진우 기자가 아까 착각해가지고 문건 4개라고 그랬는데 5개거든요. 5개를 통해서 그걸 저희가 이제 증명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 다스가 자기 실소유자 자기하고 무관하다. 네. 다스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청와대 행정관, 미국 변호사죠. 그다음에 LA 총영사. LA 총영사도 그때 우리가 무슨 비판을 했냐면 LA 총영사 그러니까 LA 총영사 김재수, BBK 관련된 김재수를 LA 총영사로 앉힐 때 저것은 미국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다스 네. 이런 등등의 실제 재판.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변호사였죠. 그렇죠. 소송 대리인으로 김경준 쓰기 위해서 씨와. LA 총영사로 바꾸는 거다. 네. 그게 사실로 드러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어허. 뒤에 이제 좀 전문 용어로 땡 처리를 이분이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다스에서 그 변호인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총영사로 임명하고 그 밑에 있는 새끼 변호사를 청와대 민정실의 행정관으로 이러면 국고로 소송 비용을 대신 주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명박 부도덕한 대통령의 사업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지불해야 될 당연한 또는 자기가 아니라도 다스가 지불해야 될 당연한 비용을 예. 이렇게 공적 자리에 임명을 해서 국가의 세금으로 월급 주가면서 자기 개인 일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 예.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천인공노할 알겠습니다.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형법상의 직권남용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예. 지금 오늘 논의하는 바대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공소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이게 법정형이 권리남용 형법 123조 권리남용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소시효가 5년이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5년 미만의 경우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징역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이제 5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이 거기에 예. 해당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충분히 시간은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4년, 3년. 시간이 빨리 흘러가길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네요. 자, 고재열 기자님. 아우, 지금 첩첩산중이에요. 이제 또 댓글 부대 그 팀이 30개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이명박 팬클럽 내지는 각종 보수 우익 단체 예. 멤버들이었고 뭐 국정원 전직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 이제 다 연결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제 생각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좀 기다리시다가 한꺼번에 같이 다 조사를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기쁘다 그분 가셨네. 이제 그런 노래를 좀 불러야 될 텐데 우리가 기쁘다 그분 가셨네. 네. 상당히 무상급식 이제 파들이. 이명박 대통령 조사까지 임박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댓글 사건의 경우도 또 그때 당시에 댓글 수사했던 검찰의 전설의 칼잡이들이 다 모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댓글 사건에 이제 이명박 그 팬클럽 조직이 연루돼 있다라는 거는 2007년 대선과 뭐 새누리당 그 당시에 한나라당 경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했던 이제 연원이 깊은 멤버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뭐 일전에 이제 댓글 사건 전에 있었던 뭐 아고라에 대한 압력이나 기존의 뭐 블로그판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사이버 공간을 왜곡했던 것까지 다 시계열 분석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댓글에 대해서 MB에게 칼끝이 가고 있나요? 재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예.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제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 변론 제기 신청 안 하기로 했나요? 현재까지는 변론 제기 신청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격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주 말까지 결정을 하겠다는데 하지 않았으면 안 하겠다는 거죠. 소식이 없는 것 같고 특히 이게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 이제 변론 제기 신청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론이 처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은 약간 다르게 보는 것 같은 게요.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그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관련된 그런 민간 단체들 활동 관련된 것이 완전히 새로운 그런 범죄 사실을 보여준 건 아닌 것 같다. 그동안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했고 그리고 증거를 제출했던 것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해서 다시 그걸 다 증거로 제출하고 시간을 더 끄는 것보다는 이번에 새로이 드러난 그런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검찰이 좀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까지 다 유죄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사실 비난을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미 지금까지 파기환송심 진행된 걸 보아하니 충분히 전부 다 유죄 판결 선고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 그에 따른 결과가 그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뭐 책임 소재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고 공판이 며칠이죠?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30일이면은 수요일인가요? 글쎄요, 요일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이번 주 25일 날은 이재용 부회장 금요일, 예, 30일 수요일이네요. 수요일이네요. 금요일, 수요일 아주 그냥 일주일이 급히 후딱후딱 지나가요. 선고 공판 기다리면서. 네. 이재용 부회장도 이번에 뭐 기다리는 결과가 있습니까? 아니 7년이 나올까 8년이 나올까 지금 내기했는데 그게 참 몇 년 예상하세요? 유무죄. 예. 아니요. 손수 변호사님. 아유, 숫자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유무죄.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죄면 일단 12년을 때렸는데 네. 미니멈 해도 그 7년 넘어가지 않아요? 반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무능한 검사로 찍혀버리니까. 글쎄요, 꼭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내부 관행이 있으니까요. 변호사들은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면 예. 맞으면 다행이지만 틀렸을 때 굉장히 영업에 데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뇌 구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몰라서 그래. 아니요. 맞히는 거에 충격이 큰 거죠. 틀리는 건 별로 충격이 안 커요. 그렇죠. 아예 저희가 판사도 아닌데요. 그럼요. 7년, 8년. 6년 하겠습니다. 6년이요. 기타로 써놓네. 우리 허성무 비서관님. 저도 몇 년을 맞춰야 됩니다. 예. 저야 뭐 정확하게 법률적인 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알 수는 없지만 유죄는 분명하다. 만약에 이걸 알겠습니다. 유죄로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유사한 앞으로의 그 범죄를 예고해 주는 거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형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스에 흘러들어간 140억 원의 수상한 행방, 그리고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점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을 조여가는 검찰의 칼날이 날카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8월 21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국민 메뉴였던 달걀이 순식간에 공포 메뉴가 됐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이 온 나라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이익에 눈이 먼 농가와 이딴 경고에도 귀를 막았던 정부가 만든 참사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살충제가 얼마나 닭에 뿌려졌는지, 과연 정부의 발표와 대응은 믿을 수 있는 건지 국민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시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동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상희 호소대 임상병리학과 독성 전문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긴 거 보니까 뭔가 대단한 전문가로. 예, 독성 전문. 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 기자님, 자고 일어나면 뭐 독성이 나와요? 계란 안 드세요 요즘? 저는 먹습니다. 그건 뭐 그거 청개구리도 아니고 뭐예요? 먹지 말라고 먹고.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예. 워낙 농약을 많이 치고 자라가지고 농약에 대해서는 좀 감수성이 도시에서 자라신 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농약을 많이 드셨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어떤 상품성 있는 제품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시골에서 보니까 피할 수 없는 게 농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유기농이니 뭐 무농약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신뢰가 없었어요. 친환경이니 그런 것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은 그런 좀 기대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적 정서와는 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 1년 이제 농촌에 있어봤더니 요즘 농약이 독성이 많이 약화됐어요. 네. 그래서 그 인체에 그렇게 해롭지 않은 게 많은데 이번에 나온 농약들은 어떤 거예요? 뭐 좀 이따 정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다 말씀을 주시겠지만 예. 대표적인 게 이제 피프로닐, 비펜트린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요. 피프로닐, 비펜트린. 네, 피프로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나 고양이에 대한 허용치는 있는데 예. 닭에 대한 허용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닭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살충제고요. 진드기 제거하는 거죠. 이 진드기 벼룩 이렇게 제거하는 건데 비펜트린 역시 법정 허용치는 예를 들어 킬로그램당 0.01mg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 미국에서는 이렇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이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거죠.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허용치를 두고 있는 게 비펜트린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0.01mg 밑으로 관리가 되어졌을 때는 그나마 조금 안정성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예. 근데 다수의 농가에서 0.01mg을 넘기는 기준치가 나왔고요. 심지어는 21배 정도 나온 기준치도 있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소비자들, 네. 국민들이 깜짝 놀란 게 이른바 이제 친환경 뭐 네. 이런 데서도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관리가 된 거예요? 아까 고 기자님 말씀 주셨지만 이거는 그냥 생산업자들의 도덕적 해이 이렇게만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그 농약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 관리를 그렇습니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업체를 농식품부에서 대거 민간으로 다 이관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64개 기관이 있는 건데 아하. 보도에 나왔지만 한 5군데 정도는 농산물 이 품질 관리원이라는 국립 농식품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예. 거기 출신 공직자들이 5분이 대표로 있고요. 그다음에 한 85명 정도가 642명 정도가 될 텐데 인증업체 예. 85명 정도가 거기에 취업해서 그 관리 감독 업무를 상대하는 공무원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항상 무슨 마피아, 농피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농피아, 그러니까 농식품부 공무원들과 이런 민간 업체들이 유착되어서 이런 사태들을 더욱더 키운 거 아니냐 이런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농수산부 직원들이 퇴직해서 네. 그 관리업체에 들어가 갖고 그런 거죠. 그럼 여기 관리 감독 나오고 있는 후배 공무원들과 예. 나오면은 웬일이냐? 그분들이 그러니까 대접하러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오는 공무원들은 뭐 한 7급, 주사복급 예. 이런 분들이 나오실 텐데 근데 퇴직한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3급 국장급들일 거거든요. 어허. 뭐 제대로 된 관리가 되겠습니까? 예. 예전에 모시던 상사가 나오셨으니까 예. 뭐 형식적인 검사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폐해와 폐단이 뭐 요즘 하는 말로 적폐인 거죠, 이것도. 그런 게 그대로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 시민들에 대한 불안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기동민 의원님이 국회 제대로 돌아가는지 조사로 갔는데 네.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나서 어쩐 일로 오셨는가? 네. 아유, 잘 왔네. 악수하면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구조 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건 국회의원들이니까 괜찮죠. 예. 근데 공직 같은 경우는 되게 위계가 엄격한 거잖아요. 본인이 모시고 있던 분을 상대로 해서 제대로 된 추궁과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처럼 유교 문화가 좀 이렇게 지배하고 정 혹은 또 위계 이런 선배, 부분들이 후배. 그럼요. 되게 좀 군사문화적 요소들이 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 어찌 보면 그 최종 결론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상이 선생님이라 그래야 되나 박사님이라 그래야 되나 뭐 어떻게 불러야 편하게 돼요? 부르세요. 교수님. 교수님. 지금 교수신가요? 네. 저는 이제 애완용 닭을 키워요. 닭.
애완용 닭이요? 예, 지금 네. 그 저기 탄핵된 그런 분들 말고 그냥 애완닭. 근데 하루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면 데리고 나가면 흙에다 이렇게 파면서 몸을 거기다 그 담그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뭔가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한테 물어봤더니 저 시골에서 닭은 저렇게 날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흙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흙으로 몸을 목욕해야지 몸에 있는 진드기 이런 게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막 동영상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막 닭 울음소리 이런 게 끔찍할 정도로 이 산란개들 그렇게 묶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목욕이나 이런 거 전혀 못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좀 힘들죠. 힘든데 그 지금 우리나라 그 사육 방식이 거의 98% 이상이다 뭐 이렇게 표현들 하시는데 그 사육 방식을 이제 우리가 보통 그걸 케이지 사육 방식 내지는 케이지? 밀집 사육 방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안에 가둬놓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결국은 소비자는 값싼 계란을 많은 양 먹을 수 있다.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으로 가는 것이 전 세계적인 어떤 선진국형이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지적은 되고 있지만 그랬을 때 반드시 수반되는 가격이라든가 사육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함께 같이 고민을 해줘야 돼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묶어놓고 있으면 그건 이제 사육 방식이고 그렇게 묶어놨으면 어쨌든 찐득이가 그렇게 자주 생기나요, 닭은? 기본적으로 진드기는 그 닭이 있는 곳에서는 같이 생존한다고 봐야 돼요. 진드기 습성상 낮에는 이제 뭐 양계장 구석이나 이런 데 있다가 밤이 되면은 와서 닭을 흡혈을 해서 자기 어떤 생존을 위한 하는 거거든요. 번식도 하고. 무척 가리웁겠네, 닭 입장에서는. 닭한테는 엄청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지금 살충제를 쓴 농가에 대해서 엄청 비난은 있지만은 닭 자체가 스트레스다 보니까 산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그 진드기들은 결국은 닭한테 여러 가지 전염병을 또 같이 옮겨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폐사율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살충제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국가에서 지금 닭이 있는 상태에서 뿌리도록 허가된 살충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허가되어 있는 살충제 일부가 한 12품목이 있는데 그 경우는 다 닭을 빼고 뿌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닭장에서 닭을 빼고 네. 닭 몸에 붙어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닭들이 일단은 빠진 상태에서 우선 그 환경 중에 있는 진드기들을 다 죽이고 그다음 닭은 별도로 놔둔 다음에 다시 이제 다시 뭐 집어넣는 그런 방식을 쓰는데 닭에 있는 진드기를 완전히 없앤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그러면서 그나마 환경 중에 있는 진드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나 닭 몸에는 뿌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없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진드기가 완전히 이제 박멸될 수가 없고 예. 그리고 친환경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진드기는 박멸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는 그 닭 스스로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 뭐 목욕을 한다든가 자기끼리 부리로 서로 잡아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기동민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그 이제 케이지 사육 방식 그거를 닭의 그 생산가 이런 등등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방사해 갖고 키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걸 또 그 5만 마리 보니까 5만 마리, 2만 마리, 3만 마리 이것을 다 빼고 케이지를 소독을 하고 다시 넣고 이러려면 또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닭에다가는 쓰지 마라. 네.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봐도 이게 탁상 행정인데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다 그렇진 않지만 예. 전임 정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좀 우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드기가 창궐하는 시기는 그러면 아무래도 현 정부는 지금 출범한 지가 지금 100일밖에 안 아니 됐고. 뭐 면피하려고 하는 게 예. 아니라 이 우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번 점검을 했다고 해요. 국감 이후에 예. 작년 9월, 10월, 올해 4월, 5월, 작년에는 60군데, 올해는 157군데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작년에 국감 때 문제제기를 직접 하셨죠? 예, 예. 그때 뭐라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은 양계업을 하시는 두 분이 찾아왔거든요. 우리. 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있었구나. 농약 잔류 검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는 한 19만 원 정도만 들리면 비교적 정확하게 농약 잔류치에 대한 허용치를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데 왜 안 해주는지 잘 모르겠다. 절차도 복잡하고 잘 안 받아준다. 이런 항변이었어요. 닭에 있는 농약 잔류치를 검사하자. 계란. 계란. 예, 예. 아하. 그랬더니 거기 이제 그분들 주시는 말씀 좀 충격적인데요. 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이 좀 약해진 측면도 있지만 예. 자주 이렇게 이 살포를 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길 거 아닙니까, 닭에. 그러니까 약은 계속 또 강해지는 거예요. 혼합하기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말씀 주셨지만 원래는 2달에 한 번씩 게살을 비운 채 거기다 이렇게 살포를 해야 되는데 여름에 6, 7, 8월에 얼마나 좀 힘들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직접 분사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닭이 있는 상태에서. 닭이 있는 상태에서 빼내질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이 양기 사육하는 게 1,456개라고 하는데 그 중에 예. 3,000마리 이상이 90%를 차지하거든요. 그 중에 말씀 주셨지만 98%에서 99%가 케이지 사육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육 방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들이 있는 것이고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하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이거 죄 짓는 거 아니야라는 양심의 고백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촉구를 해보고 조사해보고 대책들을 내놔봐라 그러는데 가져온 건 뭐 문제 없다 뭐 이런 거였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전임 어디에다가 질문했나요? 식약처에 예. 농식품부에도 자료를 요청을 했죠. 예.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전임 정부에 3년 동안 단 한 번도 계란에 대한 농약 잔류 기준치 허용 여부 이걸 아예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9월, 10월에 하고 올해 4월, 5월에 했는데 이건 역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게 이때는 상대적으로 좀 서늘한 시기여서 닭의 진드기가 좀 덜한 상황이죠. 여름에 심해지잖아요. 여름에 그러니까 8월 달에 하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전수조사를 했는데 여기는 또 수치가 1259개 그러던데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 52군데에서 지금 기준치를 허용치를 넘어서거나 아니면 써서는 안 될 농약과 살충제를 썼다는 그런 이 근거들이 나온 거잖아요. 예. 정상희 교수님, 네. 이거를 농민들에게 농축산업을 하는 분들에게 스스로 양심적으로 좀 해라라고 할 때도 정부에서는 중요한 게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잖아요. 독성 검사도 정부에서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 내고 있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3년 동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일단 지금 닭에 있어서는 계속 AI 때문에 그쪽에 좀 집중된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닭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학물질로 본다면 동물용 의약품이에요. 예. 그동안에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항생제에 대한 검사가 굉장히 집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항생제 검사는 항상 있어 왔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달걀에 그러니까 산란계에서는 직접 살포하라고 허가된 그 살충제는 없다 보니 이제 닭에 사용할 땐 동물용 의약 외품이 돼요. 아하. 동물용 의약 외품으로서는 직접 허가된 게 없으니 당연히 이제 행정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이건 잔류 검사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겠죠. 근데 농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이 양계업을 하는 분들이 직접 이렇게 위험성을 느낄 정도까지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언론에 나왔었고요. 계속적으로 그 산란계 농가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위험하다. 아니면, 우리가 먹는 닭이 계란이 위험하다. 그렇죠. 아니면 쓸 수 있는 좀 천연 물질을 찾아주든가 아니면 사용을 해도 되는 좀 안전한 화학 농약으로서 용법을 찾아주던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 닭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열애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뒷받침을 좀 해보면요. 해석을 해보면 저도 작년에 이제 국감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계란은 드세요, 안 드세요? 저는 먹습니다. 예. 아마 다른 자랑이 아니라 왜 그 제기를 하게 되었냐면 말씀을 듣고 사실 불안한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제가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예. 정부 당국도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는데 일부에서 제기하는 증언과 그리고 언론의 보도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작은 문제를 크게 키워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거 아니냐. 뿐만 아니라 또 양계업을 하는 두 분들에게 번째가 그거죠. 피해를 줄 수 있고. AI 등으로 정말 고통받는 축산 농가들이 많은데 양기업자들도 많은데 예. 이분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확보한 증언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건지는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관계 당국에 촉구를 했던 건데 그 전임 정부에서 이제 식약처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농식품부는
이 권장하고 진흥하는 기관이잖아요. 예. 식약처는 규제하고 예방하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이해관계가 충돌하죠. 그래서 대책들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제 작년에 6월 달에 민정수석실에서 가로막았다 이런 이 문건들이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식약처는 되게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여섯 개의 처방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계란에 산란 일자를 표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유통기한을 이렇게 표기하게 예. 돼 있잖아요. 산란 일자를 표기하는 건 되게 큰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란 일자를 표기를 해놓지 예. 않습니까? 그럼 그걸 어느 정도 유통이 된 건지, 어느 정도 이 기간이 지난 건지를 알 수 있는 되게 강력한 조금 더 정보를 공개적으로 노출해 하는 거예요. 규제책 중에 예. 하나거든요. 센 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올라갔다고요. 근데 민정수석실에서 아마 업계의 이해관계 그리고 농식품부의 의견 이런 걸 다 들었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정치적인 고려와 판단입니다. 이 문제를 이 잘못 핸들링하게 됐을 때 본인들이 느낄 수 있는 식생활, 그러니까 이 유해물질, 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셌었잖아요, 그때. 예. 4대 악으로 4대 악으로 규정했어요. 규정을 예. 했었죠. 근데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있다는 게 공개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공포나 불안감들이 저는 되게 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차원의 정무적, 정치적 판단이었다. 그런 과정들도 저는 투명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만시지탄이지만 정말 그 몇 번의 과정 속에서만 제대로 된 이 검사와 예. 그리고 국민에 대한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방책, 법제도적 정비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의 권위 있는 증언을 빌려서 인체에 축적된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라는 얘기가 지난 시기에만 나왔더라도 아마 시민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다 터지고 난 다음에는 그럼요. 지금 안심하고 먹어라 얘기 듣기가 좀 힘들지요. 예. 그러니까 저도 오늘 그 식약청에서 발표가 나지 않습니까? 아까 시작을 좀 잘못한 것 같죠? 농약 먹어도 된다는 그 분위기로 갔어요. 아니 근데 굉장히 현명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봤을 때 그래요?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현명하신 그, 판단을 하신 예. 거예요. 식약청이 이제 그 발표를 오늘 하는 거는 이거는 이 댓글에 매를 벌겠다. 그러니까 식약청으로서는 할 수 있는 뭐지만 지금 선우가 뒤바뀌어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처음부터 이게 그런 정도의 농약의 위험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어떤 대책 강구하겠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그렇게 왔다면 국민들이 저기 하겠지만 지금에서는 갑자기 면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제 당연한 걸 하더라도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답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데 양계농가의 특성이 아까 3,000수 이상의 어떻게 보면 기계화 영농처럼 비슷한, 그러니까 시설 영농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돼 있는 그런 분이 90%라고 하니 그래도 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도들 보면은 이렇게 행간에 보면은 사진 같은 거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외국인 노동자예요. 예, 외국인 노동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계란액이 표시를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000수 이하가 안 되는 데서는 제 생각에 그 기계에 구입해서 그것도 좀 또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빈틈들이 많이 있을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농피아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가기 전에 사실 AI 같은 경우는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이제 살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AI 감염된 설사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이런 그 닭고기가 유통이 될 때 뭐 70도 이상이나 이렇게 끓여 먹으면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AI에 대해서 AI 걸린 닭이 유통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이제 지금 막혀 있는데 어찌 보면 훨씬 국민 친화적으로 더 많은 식단에 오르고 있는 게 계란이거든요. 근데 계란에 대해서 이렇게 위기감이 없었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땐 터질 게 터졌어요. 예. 터질 게 터졌고 지금 AI는 워낙 전염력이 강한 고병원성이다 해서는 아주 그냥 초동 방역 개념으로 그렇죠. 갔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식품 안전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 식생활을 위협하는 이런 화학적인 요소들, 농약이라든가 동물용 의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은 처음 농장에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철저히 해야 그렇죠. 한다. 행정에서 조금 한 군데라도 놓치게 되면 이건 마지막 단계가 다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식품 안전도 지금처럼 이렇게 보면은 생산은 여기가, 유통은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서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모든 식품 안전 개념은 farm to table이거든요.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제대로 된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속 구멍이 생길 수 있죠. 만약 부처가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부처를 통합하는 하나의 뭐 위원회라든지 관리 감독을 같이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라도 그게 이제 만들어진 게 전 정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죠. 예전엔 청이었다가 처가 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다 해라 이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산부터 관리를 하자니 기존에 하던 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있어서 예. 그쪽에다 지금 이제 법적으로 위탁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쓴 약이 농약의 피프로닐, 네. 비펜트린, DDT는 어떻게 된 겁니까? DDT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환경적인 조사를 해야 돼요. 예. 과연 농가에서 이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환경 중에서 오염돼서 나왔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DDT는 지금 계속 방송에서 맹독성이다, 발암성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예. DDT를 환경에서 환경 생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맹독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태계에 대해서는 엄청난 교란을 예. 일으키니까. 그러나 인체 안전을 봤을 때는 DDT는 중간 독성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안전성을 봤을 때 이제 그 등급상으로는 중간 독성이고 발암성도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발암성이다 할 때는 완전 발암이거든요. 유전자도 손상시키고 조금만 노출됐을 때도 바로 암으로 연결되는 게 발암성인데 DDT는 발암 가능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DDT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조금 과장된 측면이 그렇죠. 있다. 과장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금지가 됐어요. 이 약은. 그럼 우리가 DDT는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지가 된 이유가 이런 우리 인체에서의 어떤 맹독성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만약 맹독성이었다면 그때 당시 그 70년 전, 60년 전 그렇게 많이 썼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서 막 직접 맞고 그랬어요. 그 뿌리는 연기를. 예. 죽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맹독성이라는 개념은 아주 미량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약이 맹독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때 그러나 DDT가 완전히 금지가 된 이유는 환경에서 너무 오래 가요. 예. 환경 잔류성이 너무 길다 보니 이 특성상 이거 우리가 지금은 너무 효과가 좋아서 쓰고 있는데 나중에는 후손들에게 엄청난 폐해를 미치니. 그럼요.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 물도 오염되고 토양도 오염되고 그럼 우리가 키울 작물도 알겠습니다. 없겠다 뭐 이런 개념에서 금지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정 교수님 말씀 들어봤더니 그 케이지는 청소할 수 있는데 소독할 수 있는데 닭에 뿌릴 수 있는 건 없다? 그럼 닭은 어떻게 소독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처럼 정부 정책이 미비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봉주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자연 목욕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예,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불가능하죠. 예. 근데 이제 가야 될 길이 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1990년대부터 이런 이 케이지 사용 방식에 대한 사육 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었죠. 2003년도에는 새롭게 이 신설하고 있는 농장에서는 이런 이 배터리 케이지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2003년부터. 예. 그래서 20년 정도 지나서 2012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형 뭐 쇼핑몰이라든지 대형 업체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2025년까지는 경우에 좀 다른 측면이 있긴 하지만 대규모 사육 방식, 케이지 사육 방식에 의해서 생산된 계란은 취급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역시 케이지의 면적을 지금은 29×25로 이렇게 A4 용지 한 장 정도인데 거기 닭이 한 마리 앉아있네. 예. 이 면적을 좀 더 넓히는 걸로 출발할 수도 있겠지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정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생산 단가가 보통 한 198원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198원 이요. 예. 그리고 소비자 가격이 한 290원에서 300원 정도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이제 친환경 정말 방사형으로 해서 무농약, 무항생제 이렇게 사는 유기계란 같은 경우는 알당 한 1,000원 정도 호가하더라도 한 3배가 올라가는 거네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거죠. 예. 케이지 사육 방식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농약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예. 그리고 비용이 든다면 어느 정도 시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 건지에 대해서 국민적 토론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럼요. 예. 거기에 놓고 제도적, 법적 보완책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답답한 게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안전, 건강이 최우선의 가치다. 네. 그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그래서 정권도 바뀐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농피아를 잠깐 얘기했는데 처음 듣는 분들이 저게 어떻게 저런 구조가 되지? 네.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제가 예. 가장 비근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한 지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랬죠. 거기에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었어요. 검수하는 인원들이 전부 다 하청을 주고 위험, 외주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외주화시킨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거기에도 관리자가 누가 가 있냐면 서울시 지하철 공사의 직원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개혁적으로 운영을 했다고는 서울시 내에서도 밑에 같은 경우는 관료 사회를 완전히 혁신하거나 개혁하지 못한 거죠. 아, 이런 거죠. 일테면 비정규직을 그 파견직으로 쓰는 그 파견 회사가 있으면 네네. 여기에 사장이나 책임자가 네. 서울 지하철 근무했던 네. 퇴직한 분이 여기 가고 사장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겁니다. 목이 사슬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형성되어 있는 거. 가장 개혁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서울시의 산하기관조차도 이런 과거 시절에 이 반복되었던 구태와 적폐를 아직까지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거거든요. 예. 지금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박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 3년 동안 뭐가 있었던지 없었던지 지금 정부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수대교 무너졌는데 전임 정부 탓할 수 없듯이 대신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사람들 그리고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부처가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라버린 전 정부의 책임은 물론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농피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근절해야 이런 되냐는 거예요. 수면 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사회적 토론이 저는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역시 그런 과정들을 올라오자마자 전부 다 이제 발본세곤 절차를 두어서 발본세곤하는 과정들을 밟아 나가고 있고 지금도 그 진행 과정에 있거든요. 이런 게 아마 이번 농산물 품질관리원 출신들 한 곳이겠습니까? 저는 수많은 부서, 오히려 예. 힘 있는 부서, 재경부나 기재부 이런 데는 훨씬 더 많은 그럼요. 예. 이런 현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차제 하나하나 드러내고 투명하게 만들어서 국민의 식생활 문제가 걱정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그 대학 교육을 보면 제가 이제 교수니까요. 농대에 대한, 그러니까 농학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당장 친환경 그 농가 인증을 하려면 농가를 알아야 돼요. 축산 농가 상황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이 나름대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친환경 농가 인증을 하러 가야 돼요. 지금 현재 계속 그런 교육들이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친환경 인증 그 법을 한번 보세요. 그 인증 기준이라든가 법이 있는데 저도 보기에는 굉장히 용어도 어렵고 복잡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업무를 했던 사람이 되는 거죠. 예. 대신에 이런 유착 관계는 없어져야 되지만은 그런 어떤 그 인력에 있어서 전문 인력들이 어떤 한계, 수급의 한계도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고치기는 해야 되지만 현실적인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농축산부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어떤 관계도 그런 현실적인 있죠. 문제는 네. 있지만 다만 이것이 이제 관과 유착되는 관계를 좀 끊어야 끊어야죠. 되는데 예. 현실적으로 과거의 경력 때문에 또 끊지도 못하고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예. 우리 산업 구조가 지금 이제 농업이 사양 산업이다 보니까 예. 농촌에 이렇게 이제 이런 이 양계업 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고 되게 고령화돼 있고 그런 분들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회적 요구는 농식품에 대한 농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 높아지고 커지면서 있고, 예. 그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되게 많아지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담당해야 될 일들도 되게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단지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에서 본인이 직접 마케팅도 하셔야 되고 유통구조도 알아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어떤 이제 검역이나 이런 것들도 처리하셔야 돼가지고 그런 가부화가 너무 많이 걸리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까? 그 지금 이제 고령화되고 이제 그분들이 어떤 그렇죠. 처리할 수 있는 예. 것들은 더 그런데 사회적으로 요구가 커지고 그 간격이 상당한 것 진짜 같습니다. 대학도 농과는 안 가잖아요. 네. 이름이 다 특히- 바뀌었어요. 예?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축산학과는 동물자원학과로 바뀌고 예. 그러면서 좀 더 그 BT라고 하죠.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쪽으로 예. 가고 있지 실제 농가 현장하고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교육들은 거의 줄어들고 있죠. 제가 시골 가고 한 1년 좀 남짓 있어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제일 부러워하는 놈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놈이다.
그럴 정도로 빨리 지긋지긋한 이 농촌을 벗어나려는 거거든요. 지금 농사지는 족족 이게 빚만 남고 닭도 지금 이거 예를 들어갖고 친환경 한다고 해갖고 1,000원 그 계란도요. 1,000원으로 올라가는 순간 누가 먹겠어요? 그렇게 되면. 유럽은 어떻습니까? 닭이 계란이 좀 비싼가요? 그럼? 뭐 가격까지는 제가 조사하지 않았는데요. 예. 현실화 시켰겠죠. 아무래도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좀 값싼 이렇게 비용에 고도의 예. 단백질을 섭취하는 이런 구조는 좀 아닐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것도 싸게 조사를 하려면 해야 좀 정부 보조금이 좀 더 들어갔다든지. 그 유럽의 경우는 또 난각에다가요 자기 생산 방식을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으로 해서 제대로 이렇게 넓게 예. 방목한 경우에는 뭐 1번, 제로 0번 아니면 또 이렇게 평사에다가 했을 때는 1번 이런 식으로 케이지식으로 했을 때는 또 몇 번에서는 구분을 해서 소비자가 나는 건강한 닭에서 건강한 계란을 먹고 싶다 할 때는 값을 좀 더 내고 비싼 계란을 그걸 그냥 사 먹는 난각 거고. 코드라 그러죠. 예, 난각에다 그걸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소비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집화소가 있잖아요. 예. 거기 가면 이제 세척도 하고 점검도 하고 다 모든 시스템들이 이루어지는데 통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어디는 한 3분의 1 정도, 153억 개의 달걀 중에 3분의 1 정도는 그런 집화소를 거친다고 이 데이터가 돼 있고 어디 같은 경우는 한 52% 정도는 데이터가 거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넉넉 잡고 50%에서 한 70% 정도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어디로 나갔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게- 출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비용이 좀 증가되는 것이 좀 두려운 것들도 있고 영세한 측면들도 있어서 집화소로 결집을 못 시키는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유통구조를 어떻게 혁신을 하든 아니면 집단 사육 방식을 어떻게 방사형으로 바꾸든 아니면 환경을 개선하든지 간에 추가 비용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유통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저는 소비자들께서 적정한 수준 내의 추가 비용은 분담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베일에 가려져 있고 통계치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식약처에서 주는 거 다르고 농식품부에서 주는 거 다르고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된 투명 행정을 구현할 수 없는 조건들이 과거 정부에서 누적돼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 해결하겠다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그렇습니다. 됐잖아요. 네. 대책은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이것도 참여정부에서 시도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생산과 유통 그리고 예.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을 일원화 시켜내겠다라고 생각해서 식약처가 출발한 것이고 예. 그 모태가 이해찬 총리님 시절에 힘을 가지고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예. 근데 부처 이기주기 얼마나 무섭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농식품부에 있는 장비, 인원, 재정 이런 부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불가피하게 재위탁을 시키는 겁니다. 식약처에서. 비용은 이중으로 드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들고 관리 감독도 안 되는 거죠. 좀 웃지 못할 일이 생산을 했어요. 그럼 중간 집화소까지 가기까지는 농식품부 소관이거든요. 근데 나와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유통 단계라고요. 근데 어떤 기준치 없이 그냥 딱 싹둑 잘라놓은 거죠. 너무 행정 편의적인 거고 예. 국민들이 탁상 행정으로 보여요. 들어도. 완벽하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차제에 사회적 비용을 좀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좀 시끄러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처 칸막이 완전히 없애버리고 예. 일원화시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농식품부에 다 주는 게 맞는 건지 식약처에 다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부처 가장 이기주기에 전문가시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식약처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처로? 예, 그래서 생산과 관리, 유통을 엄격하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 왜 건설하는 과정에서 감리를 따로 둡니까? 유착되지 말고 공정한 논리로 관리 감독하라고 감리회사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규제권까지 주면 이게 제대로 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만 양계를 하시는 분들, 농민들의 처지도 헤아려 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분들의 도덕적 해이 지금 이 방어막 형성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모든 걸 이분들의 잘못들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고 밥상에 많이 올라오는 반찬입니다. 어찌 보면 지난 정권의 적폐가 여기까지 켜켜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잘못된 행정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좋은 개선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방법을 만드는 것이 지금 정부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8월 21일 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